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어제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밤새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매몰된 7명 가운데 위치가 확인된 2명에 대해 구조를 시도했는데 이 중 1명이 구조 도중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졌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동영 기자, 구조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붕괴 사고가 난 지 18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방당국의 구조 활동은 밤새 계속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매몰됐던 작업자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최초 구조된 2명 외에도 다른 매몰자 2명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조 시도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12차례에 걸쳐 좁은 구조물 사이를 직접 들어가 철골을 잘라내고 바닥을 파내는 방식으로 30여 미터를 접근했습니다. 추운 날씨 등을 고려해서 진통제 등을 투여하고 보온 조치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철골과 계속되는 진동 등으로 구조 작업은 크게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금 전 새벽 5시쯤 구조자가 의식을 잃으면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에서 함께 발견됐던 다른 매몰자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철골 내부로 진입했던 소방대원들은 추가 진동 조짐 등으로 안전 문제가 있어 일단 철수했습니다. 당초 진행하려던 인근 사륙호기 안정화 작업도 위험성이 있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매몰자는 모두 5명입니다. 소방당국은 구조견과 음향探지기, 열화상 카메라 등 각종 장비 등을 동원해서 안전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색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책 질의가 이틀째 이어집니다. 정부 여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해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민주당이 전 정권 때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한 특활비 복원을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국회가 이틀차 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 회복을 돕고 미래산업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며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본격적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82억, 검찰 72억 등 특수활동비도 편성됐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기묘해진 내로남불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당시에는 집행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삭감했던 거라고 반박했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투명한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폐지되는 검찰의 수사 예산이 증가했다는 야당 지적엔 공감했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좀 엇박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중수청 법안이 지금 처리되기 전에 이제 예산안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어떤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야는 오늘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 부처 등을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현지 부속실장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고 국감장에선 급기야 의원들이 배치기 몸싸움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정회된 대통령실 국정감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성남 표정으로 자리를 뜨더니 뒤따르던 민주당 이기현 의원과 충돌합니다. 두 의원은 국감장 입구에서 배치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회의가 속개된 뒤엔 김현지 실장 의혹을 놓고 야당과 대통령실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희어치 씨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피의자입니까?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은 오후 3시 50분쯤 김 실장이 이 대통령 지시로 국회 출석에 대비해 대기 중이라고 전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후 늦게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고 비서실장께서도 그 의지는 존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김현지 실장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거는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몸싸움에도 결국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추가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번 국감 기간 국회 상임위 17곳 가운데 적어도 8곳이 김 실장 관련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혀 참배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의 정장 단추가 뜯겨나갔고 짧은 묵념만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매달 호남을 찾아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물러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시민단체 수십 명이 광주 5.18 국립묘지 입구를 막아섭니다. 5.18 정신 훼손하는 장동혁은 물러나라! 추모탑으로 향하는 당 지도부와 이를 저지하는 시민단체의 몸싸움은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 대표 정장 단추가 떨어져 나갔고 장 대표 명의의 근조 화환도 부서졌습니다. 장동혁이 어디 갔냐? 장 대표는 당초 추모탑 참배 후 고 박관현, 윤상현 열사 묘역까지 참배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대신 짧은 묵념만 하고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장 대표는 5.18 정신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당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지만 진정성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 대표가 전대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최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유가족을 면회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실장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끝에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아니 국가 무산시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술 있지 마. 뭐야?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를 저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보셨죠? 배치기입니다, 배치기.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틀어주시죠.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가는데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또 외침에 돌아서고 서로 배를 퉁 하고 부딪힙니다. 이게 뭐 실수였으면 서로 좀 놀라서 비껴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거나 뭐 실수였다면서 좀 미안하다라는 모습이 보였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서로 강대강은 대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문 쪽으로 쭉쭉 밀려 나가고요. 너무 가까워서 배치기를 넘어서 코치기까지 될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걸 보고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예. 뭐 막말, 고성, 삿대질 이런 건 일상적으로 보였는데 저건 또 좀 희귀한 장면이네요. 글쎄, 저런 분들 그 양쪽 그 부딪히는 분들 예. 경력을 보면 다 화려한 분들이거든요. 인격도 좋으신 분들이고 근데 왜
저 동네만 가면 저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정 노력밖에 해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의회 같은 데서는 의회주의가 좀 발달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회의 참석을 불허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한다는데 좀 국회의원들이 저런 걸 보시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자정 노력을 통해서 조금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모습 안 보고 그래도 서로 품위 있게 토론하는구나.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자정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에 6년 만에 첫 무력 충돌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참 따지기도 애매모호한 상황일 수 있는데 지금 서로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장면인데 솔직히 보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 저러려고 국회의원들 뽑아놓은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또 그 사안 자체도 그렇게 싸울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당에서도 김현지 실장을 오전에는 출석시키겠다라고 했었고 네. 야당도 이걸 좀 받아서 일단 오전에 질의를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잡아놓는 전략을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걸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가고 김현지 실장이 왔다 할지라도 사실상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질문할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 국감과 관련해서 마치 성남시장 시절이라든가 경기지사 시절에 물어본다는 것도 실은 좀 황당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정작 김현지 실장이 나오길 원한 것이 아니라 김현지 실장 때문에 국감이 파행됐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야가 공히 좀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송구할 것 같습니다. 저게 어제 운영이 오전 국감이 파행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그 파행에 앞서서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 참여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당시에 법률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운영위에 오는 거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건데 지금 주 의원 주장은 아니 난 작년에도 운영위에 참여를 했는데 왜 그때는 문제 제기를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하느냐. 그러면서 정작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도 운영위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나한테 이해충돌 얘기를 꺼내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제 큰 차원에서 본 이해 충돌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진우 의원도 한 1년 6개월 정도 대통령실 비서관을 그만두었었고 그래서 오랜 기간이 흘렀다. 또 작년에도 국감을 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없다. 일부는 맞는 말이고요. 또 네. 크게 보면은 그때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도 않았고 김건희 씨도 구속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좀 문제가 실체가 명확히 국민들께 드러났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도 형사 변호를 했었죠. 만약에 이게 법사위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실 국정 운영과 관련한 인사 예산과 관련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정말 대통령실의 인사와 운영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냐라고 하는 심도 있는 국정감사가 좀 진행되어야 되는데 예. 서로 간에 이 대통령실 국감을 매개로 해서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지우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하다 보니까 좀 파행을 흘렀고 공히 국민들이 좋아할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결국 불출석한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과 주진우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거기가 김현지가 무슨 실세라고 거기 가서 확인합니까?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희호치 씨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하시는 드릴게요. 분이겠죠. 제가 볼 때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제가 피의자입니까?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답방을 압박하십니까? 비서실장님. 강훈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 국감 운영이 데뷔전을 치렀는데
주진우 의원과 아주 강하게 대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전 뭐 대통령실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예. 뭐 대통령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에 대한 그 뭐 따지는 게 먼저인데 뭐 김희으찌 씨 누구냐 이렇게 뭐 비서실장이 물어보면 그게 뭐가 제대로 된 국감입니까? 제대로 된 국감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런 것들이 부각되게 만든 민주당의 실책입니다. 실책이고 국민의힘도 제대로 정말 아픈 부분을 제대로 좀 찔러서 이걸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이끌어낼 그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야지 그냥 여러 번 계속 나오는 걸 뭐 김현지 실장에게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다면 이제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강원식 비서실장도 물론 뭐 본인도 이제 의원 출신이니까 예. 뭐 그런 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무리한 질문을 하는 것 다 알고 있겠지만 그냥 그 뭐 피감 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뭐 수긍하는 뭐 그런 자세를 보여야 저렇게 맞대거리하고 같이 소리를 높이고 고성을 지르는 그런 그 모습은 어느 쪽이든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현지 부속실장이 없는 상태에서 김현지 실장을 두고 강하게 맞붙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어제 안 나오게 된 그 배경에 민주당에서 김현지 실장 오전만 출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 오전 출석에 근거로 들었던 이유가 이날 오후에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일정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였는데 그런데 김현지 실장이 어제 오후에 현장 수행을 따라가지 않고 대통령실 용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거였으면 나오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저는 뭐 오전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네. 합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오후에 출장은 수행하는 것이 맞는데 예.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회자되는 것 자체가 국회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후 일정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후에라도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치하다 보니까 정작 김현지 실장을 가지고 서로 싸우려고만 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용하려고만 했지 불러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정치적인 공격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이 객관적이고 정말 국민들이 뭔가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김현지 실장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뭐 과거 오랜 지인이다, 예. 뭐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령했다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객관적 의혹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실을 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만 생각돼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예. 진정성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자꾸 강훈식 비서실장 위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는 것처럼 자꾸 몰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지휘 체계가 있고 비서실장이 비서실을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예우는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번 국감 내내 블랙홀처럼 이어졌는데 결국 끝까지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김 실장 관련 의혹 여러 가지 해소되지 못한 채로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적 부담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정권이.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면 이재명 정부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국정감사에 한 기관 증인으로 함께 출석했으면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실장에 좀 초점 맞추고 계속 질문하면 네. 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잖아요, 민주당. 그럼 제지할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고성을 지르고 뭐 질문 못하게 예. 충성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모든 게 다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텐데 처음부터 출석 못한다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뭐 출석하면 뭐 민주당 정부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어려워질 거다 얘기하면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오히려 계속 의혹을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 출석해서 더구나 또 뭐 대기하라고 했는데 그걸 오후 4시에 알게 됐다면서요. 그럼 뭐죠? 대기했다면 처음부터 얘기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저 출석 요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제 국감에 나왔던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오후에는 대통령 일정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려줬는데 대기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 대기하겠다 해놓고 알리지 않고 대기했는데 왜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건지 뭔가 좀 깨림칙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소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자꾸 의혹이 커지는,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곧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용산 대기가 어제 오후 급히 정해진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현지 부속실장 없는 운영위 국감, 배치기로 끝난 운영위 국감 얘기해봤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첫 호남행에서 5.18 묘역을 참배하려 했지만 시민단체의 저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장동혁이 어디 가면 여기가 참배를 장동혁을 불러서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호남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 호남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호남의 민생 문제, 현안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일 겁니다. 저도 저 5.18 민주묘역을 취재차 몇 번을 가봤는데 저 민주의 문에서 추모탑까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금방 가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가는 동안 장동혁 대표가 한 1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가는 동안 뭐 단추도 뜯겼다고 하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그만큼 굉장히 거셌다는 얘기인데 뭐 호남 동행을 외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광주 민심이 굉장히 싸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광주를 방문하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내란 행위에 대한 사과라든가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저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의 발언들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18에 가서 민주묘지 가서 참배를 드리고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의 진정성이 전혀 느끼지 않죠. 5.18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 예. 과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때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광주에서 무수한 사상자를 냈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숭고한 정신이 있는 곳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잘못된 계엄, 내란을 저질러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의견 표명을 한 이후에 광주를 갔다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의 진정성이 좀 느껴졌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행동들을 보이다가 갑자기 숭고한 5.18 민주정신을 계승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어서 예. 아마도 시민단체에서 방문을 거부한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가 정말 호남을 방문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명확한 선을 긋고 나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 어제 결국 방명록도 못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짧은 묵념만 하고 돌아서야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매달 호남행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광주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겠다는 취지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면 뭐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아서 하시고 이거는. 근데 전 저 장면을 보면서 참 여러 번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는 광주 사는 분들 저런 거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이른바 시민단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런 분들이 광주 시민들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까? 그 의사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분들만 5.18 정신을 독점하고 있습니까? 저분들만 5.18 정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독점권이 있냐고요. 또 한 가지, 저런 행동이 과연 5.18 정신에 맞느냐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저렇게 뭐 폭력적으로 그 참배를 막고 오히려 5.18 정신을 선양하고 높이려면 누구라도 와서 참배하라고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5.18 정신을 또 되새기면서 반성하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폭력적 행동을 통해서 참배를 막는 게 과연 5.18 정신에 맞냐 이겁니다. 좀 광주 시민들 저렇게 다 저런 폭력적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저렇게 저분들이 광주 시민을 대표하고 5.18 정신을 독점하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복원시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하면서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슬그머니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2.4조 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2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삭감됨이 마땅합니다.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입장이 바뀌고 보니까 그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느꼈는지 복원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황스럽네요, 한마디로. 예. 2024년 작년이죠. 12월 2일 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랬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다 삭감, 영어로는 만들어 놓고 나서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 운영을 못한다고 하더니 당황스럽다 그랬거든요. 예. 저는 그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죠? 운영 예산 다 있습니다. 뭐 업무 추진비 같은 거 다 있는데 왜 특활비가 필요하냐고요. 특활비는 대개는 뭐 수사나 정보 활동 이런 거에서 기밀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할 수 없고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대통령실이 뭐 수사를 합니까? 정보 활동을 합니까? 필요 없으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 혹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뭐 경력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필요하다. 아니 업무 추진비 쓰고 영수증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82억이나 되는 대통령실 예산이 특활비로 필요하죠? 영수증이 필요 없는 기밀을 요하는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하고 우리가 특활비 없이 국정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면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당시에 작년에 민주당도 그런 논리로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었으면 올해도 그대로 영원으로 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렇죠. 그 당시를 돌아가 보면 야당 수사에 검찰과 경찰을 뭐 총동원해서 야당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특활비가 됐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여야가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자신에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쓰는 것인데 야당의 뭐 지역 상품권이든 이재명 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립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상호 간에 협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특활비에 대한 사용 내역을 정부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외교안보 구축 예산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드는 게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썼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한 인사 관련이라든가 고위공직자의 비위 관련해서도 정보를 탐문하는 데 있어서 그 비위 제공자들에 대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취약계층 격려 이 기금으로 사용됐는데 물론 규칙적인 선물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무 추진비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활비가 좀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 다시 연결합니다. 매몰된 7명 가운데 위치가 확인된 2명에 대해 밤샘 구조를 시도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도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졌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동영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붕괴 사고가 난 지 18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방당국의 구조활동은 밤새 계속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매몰됐던 작업자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최초 구조된 2명 외에도 다른 매몰자 2명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조 시도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12차례에 걸쳐 좁은 구조물 사이를 직접 들어가 철골을 잘라내고 바닥을 파내는 방식으로 30여 미터를 접근했습니다. 추운 날씨 등을 고려해서 진통제를 투여하고 보온 조치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철골과 계속된 진동 등으로 구조 작업은 크게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금 전 새벽 5시쯤 구조자가 의식을 잃으면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에서 함께 발견됐던 다른 매몰자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철골 내부로 진입했던 소방대원들은 추가 진동 추진 등으로 안전 문제가 있어 일단 철수했습니다. 당초 진행하려던 인근 4, 6호기 안정화 작업도 위험성이 있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매몰자는 모두 5명입니다. 소방당국은 구조견과 음향 탐지기, 여러 화상 카메라 등 각종 장비 등을 동원해서 안전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색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는 1981년 준공돼 44년 동안 끄떡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에 25m 높이에 있던 작업자들 손 쓸 틈 없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계속해서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현장은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60m 높이로 솟아있던 보일러 타워는 한쪽이 푹 가라앉았고 휘어지고 찌그러진 철제 구조물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했습니다. 한참에 확 넘어진 게 아니라 지금 서서히 뾰족하게 넘어졌는 게라.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는 모두 9명, 7명은 타워 내부에 2명은 외부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특히 매몰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5명은 25m 높이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보일러 타워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노후화된 구조물에 자체 결함이 없는지를 좀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필요해요. 노후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더 취약화가 될 수 있잖아요. 내부 작업자들이 타워 한가운데 몰려있다 잔해와 함께 떨어진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60도가량 기울어져 있는데요. 추가 붕괴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붕괴 우려로 인해 매몰자 구조를 위한 크레인 작업도 제한되면서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윤산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드렸는데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인해서 매몰자 7명 중에 1명이 오늘 새벽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저 또한 가슴이 참담한데요.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지금 그 소방당국이 밝힌 것 같습니다. 특히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붕괴 사고 1시간 만에 이게 구조물하고 밑에 바닥 사이에 이렇게 끼어진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좀 의사로부터 최종 사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한국 그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보면 무너져서 한 9명이 이제 그 매몰이 됐던 것이고 그 중에 한 2~3명이 지금 구조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한 명은 생명에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 분이 건강이 완전히 안 좋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한 명이 사망 어떤 이 진단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작업자 6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좀 수색과 구조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추가 붕괴 우려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서둘러 수색 작업과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해서 매몰된 다른 작업자들 구조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붕괴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번 타워의 경우에는 한 60m 높이라고 해요. 꽤 높은 구조물인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중간에 있는 5호기가 무너지면서 나머지 호기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손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구조 인력으로 들어가 있는 200여 명의 그런 소방 인력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인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심스럽게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44년 동안 끄떡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제 왜 갑자기 붕괴가 된 것인지 직접적인 원인은 좀 조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결국 지금 그래픽에서 보다시피 크게 4개 밑에 기둥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개, 3개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게 옆으로 넘어지면 안 되니까 특정 방향으로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발파 작업을 하던 중에 기둥 한쪽을 취약화 작업, 한마디로 발파하기 전에 한쪽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손상을 시켜가지고 한쪽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런 그 한 기둥이 무너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쓰러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지상에서 1명, 그리고 지상 이 건물에서 8분이 그 작업을 하다가 한쪽으로 우지금 무너지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발파하던 작업을 위한 이 취약화 작업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내지는 처음부터 그런 그 기둥 자체에 기둥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현장 검증 등 상세한 과학적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 변호사님도 짚어주셨지만 철거 작업 중에 난 사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수나 문제가 작업 중에 일어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일단 현재로서는 여전히 매몰자들이 있다 보니 구조 작업이 우선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추후에는 분명히 따져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작업자는 9명 정도가 발파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1명은 정규직이었고 나머지 인원들의 경우에는 계약직이라고 한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발파업체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전문성과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었는지 제대로 된 교육은 받았었는지 자격증은 가지고 있었는지 안전교육은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해체 작업을 진행할 때는 해체 계획서라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제대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 쪽에서 허투루 놓쳤다라든가 아니면 쉽게 그냥 건너뛰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산업재해는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따를 때 이번 사안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보이겠죠. 1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그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명이 사망하고 지금 7, 8명이 지금 중상을 입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중대재해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든 이후에도 중대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떤 관리 감독을 중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 이와 같은 중대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구조 수색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부추겼다고 해요. 이건 뭔가요? 우리 법이 지금 음주운전의 경우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방조자라고 하죠. 방조범의 경우에도 함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동승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류하지 않고 함께 차량을 탑승하고 이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조범으로서 함께 처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취 정도가 굉장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른다고 하고 보행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행 신호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100% 과실입니다. 음주운전자의 100% 과실일 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함께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그 처벌의 정도도 아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2일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의자 구속심사에 출석했던 모습 보겠습니다.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나요? 당시 상황 기억은 하세요? 당시 일행 중에는 말리는 분들은 없었나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참 공교롭게 외국인을 치는 음주운전 사고가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벌어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저 또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구가 2배씩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6분의 1도 안 되는 음주운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매년 11만에서 13만 명, 그러니까 매월 10,000명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데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은
10번 음주운전하면은 겨우 한 번 정도 잡힐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처벌 수위에 대한 것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소식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전날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이른바 새벽 배송. 편리함 덕분에 국내 이용자가 2천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네, 민주노총이 택배기사들의 건강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새벽 배송을 금지한다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작 택배기사들의 반대가 있는데 새벽 배송 기사들의 일상, 윤수영 기자가 동행해봤습니다. 도시가 잠든 시각, 새벽 배송 택배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수레에 옮겨 문 앞 배송을 마치기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집니다. 택배 일을 7년째 하고 있는 이웅희 씨는 낮 배송을 접고 야간 업무로 정착했습니다. 배송 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이 씨는 하루 평균 9시간, 주 5일을 일합니다. 제가 선택해서 야간 했는데 뭐 은행 업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이제 집 관련해서 갈 때도 그렇고 주간의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고 밤 12시가 넘은 현재 인근에서는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배송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택배기사들은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새벽 시간에 교통 혼잡이 적고 수입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들은 찬반이 엇갈립니다. 아침에 새벽에 배송되어 온 물품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밤에 계속 배달하고 일하시는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 저는 혼자 살고 또 출퇴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벽 배송 없이는 어떤 물건을 사기 굉장히 힘듭니다. 노동계에서도 새벽 배송을 원천 금지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새벽 배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찬성입니다. 다만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주 5일제 근무, 작업시간 총량제 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는 잇따라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업무 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인 3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항공 운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부터 뉴욕과 LA 등 주요 공항 항공편이 최대 10% 감축됩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항공 수요가 많은 공항을 중심으로 운항 일정이 줄어듭니다. 연방항공청은 현지 시간 7일부터 총 40개 공항 항공편을 최대 1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뉴욕과 LA, 시카고는 물론 애틀랜타, 휴스턴, 마이애미 등 주요 허브 공항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국제 노선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And we are starting to see some evidence that fatigue is building in the system in ways that we feel we need to work towards relieving some of that pressure. 의회의 예산안 미처리로 인한 업무 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인 37일째로 접어들면서 13,000여 명의 항공 관제사가 무급 근무 중입니다. 생계단으로 부업에 나서거나 출근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I have $0 in my bank account. How am I going to refill my vehicle so I can come back tomorrow? It doesn't help with safety. It just introduces additional risk that as a distraction we don't need. 여행객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It's all unexpected. I'm just sick of it. It's like, what about us? 업무 정지 기간 320만 명 이상이 항공편 지연, 취소를 겪었고 운항 감축 계획을 발표한 5일 하루에만 2,100편 넘게 지연됐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상황에 따라 추가 감축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입동인데요. 겨울맞이 대명사죠. 김장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손길이 분주해지는 우리 주변 모습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축제에서는 산지에서 갓 수확한 고랭지, 배추 등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축제장에서 김장을 담그면 바로 집으로 가져가거나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손쉽게 김장을 담글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인기가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채소값이 많이 올라서 직접 김장하기 어려운 가정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행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열린 곳은 서울 송파구 마천 이동주민센터입니다. 한마음체험농장 운영위원회와 직능단체 연합회가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한마음체험농장을 직접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매년 김장 재료를 마련하고 함께 김치를 담가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족과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 나누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이지만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늘까지 서쪽 지역과 중부 내륙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내륙은 안개도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짧아져 있습니다. 출근길에 감속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8.7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0도, 대구 21도,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 반짝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그래도 수능일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며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